그럼 세 번째 발표자인 정상원 상무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무님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 ITX에서 스마트 팩토리 부문 담당하고 있는 정상환입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지금 효성 그룹 대상으로 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생산 공장 제조 혁신 이런 타이틀로 지난 한 6년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이게 그 이제 그룹 내에서 충분히 레퍼런스가 쌓여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대외 쪽에도 이 유사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에 저희가 구축 전략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이걸 통해서 진행했던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은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데이터 기반 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이 공장의 생산성, 수익성 향상을 시키는 쪽을 타깃으로 잡고 그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얼리 센싱, 그다음에 얼리 워닝, 그다음에 퀵 리스판스 통해서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여기에 일단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비저빌리티하고 트레이서빌리티가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트레이스빌리티까지 확보가 되면은 그 원인 인자와 결과 인자 사이에 상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불량의 원인을 찾는다든지 또 어떻게 set 포인트를 잡는 게 공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과제가 이제 이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장 최적화를 통해서 생산성 수익성 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내가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사실은 더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그 생산성, 수율, 품질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영향 인자가 현재 데이터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분석에서 결과 얻는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알려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계속 어떤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분석 전문가 또는 외부의 분석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결과를 이용하는 식으로 왔는데,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제조 현장의 엔지니어가 코딩을 하지 않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어,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고 그거의 원인을 즉시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DT 관련 부서 쪽에다가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나 또는 그 분석을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를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원하는 것보다 상당히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통계 분석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탐색적 자료 분석, 위성 검증, 차원 축소, 자율학습, 지도학습, 모형 평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통계학과, 산업과학과, 경영정보학과 이런 데서 한 4년 동안 배우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무를 통해서 상당히 훈련이 돼야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제조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되게 지식이 좀 약하고 새로 이걸 배우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정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은 제조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PFD, PNID를 다 봐서 공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의 공정 운전 방법, 또 이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또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보수를 했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었고, 클레임이 왔는데, 이게 언제 생산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가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왼쪽과 같은 통계학 지식이 많이 있더라도 이 결과를 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뭐 가트너에서 이런 데이터하고 어널리틱스의 이제 경향 22년도에 나온 거 보면은 가운데 칼럼에 써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컨텍스트 인리치드 이제 어널리시스 해야 되고 비즈니스 컴포즈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즉 비전문가도 이런 분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라든지 자원이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작년에 발표됐던 경향이고 이, 또 그거의 한 그 검증 방법으로 이런 쪽에 쓰이는 툴들 그래서 리더 그룹 쪽에 특히 그 셀프 BI로 쓰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 BI, 뭐 세일즈포스사의 타블로, 클릭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 그룹으로 그 툴로서 좀 들어오고 오히려 과거에 전문 분석 툴로 쓰고 있던 뭐 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순위가 밀린 이런 결과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 효성 ITX에서는 이런 내용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작년에 나왔던 그런 경향 뭐 예측한 건 아니지만 어, 과거 이제 효성에서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몸담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경험상 엔지니어가 그런 방법을 배워서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성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 이런 경향대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엔지니어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만 스스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 그거를 이제 실제 만든 모습이 익스트림 바스라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시면은 스텝 1 데이터 매니지먼트 부분은 일반적인 공장에서 이미 큰 글로벌 공장들에서는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얼타임 DB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뭐 실험실에서 나오는 각종 그 계측 데이터 이거를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모으고 있고 또 각종 유틸리티 설비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차적으로는 DCS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DCS에서 이제 단별령 제어도 하지만 조금 더 고급 제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ACS, APC라고 부르는 이제 고급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텝 1과 스텝 3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거의 완성형 모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스텝 2, 파란색 영역, 데이터 애널리틱스 앤 프리딕션. 이 부분이 빠른 기업들은 한 2005년부터, 그 다음에 기업들은 한 2010년부터 여기에 좀 이제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이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데이터 분석을 분석 전문가가 하고 엔지니어가 협의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떤 BI에 유사한 UI를 동원해서 꾸민 게 익스트림 바스입니다. 현재 이 모습이 효성그룹의 한 26개 공장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플랫폼 구축하고 해서, 뭐, 센서 데이터, 품질 데이터, 뭐, 각종 엑셀 데이터, 유틸리티 데이터, 이런 걸 다 모으고, 이게 이제 전 세계 공장이 뭐, 지금 현재 구축한 거면 20몇 개인데, 이 20몇 개 공장이 모든 데이터가 다 한 군데로 들어와야지만 또 공장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은 목적은 가장 오른쪽 컬럼에 나온 것처럼 이걸 통해서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는 게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불량을 없게 하고 또 이상을 조기 감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한 거고 또 설비 관점에서도 예지 보전 또 언제쯤 공장 저기 정비를 하는 게 최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와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전쟁 상황 이런 걸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원가 상승이 되니까 우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조금 더 적게 쓰면서도 같은 품질의 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도 이 여기에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배포하는 자료에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품질도 예측하고 이상 탐지하고 불량 인자 도출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겠다. 또 설비 관점에서도 예지적 고장 분석, 그 고장 시점 예측, 또 최적 정비 시점 도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지만 이제 본격적인 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효성그룹도 이런 걸 시작할 시점에서는 이 중과 단계에서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레벨 4까지 완성했고 레벨 5를 지향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 5는 사실 정확한 실체가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고 레벨 4에서 이제 더 지향해서 레벨 5로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일차적으로 모든 우리 효성그룹의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순서로 어디부터 손을 댈지에 대한 이제 3개년 로드맵을 잡고 요게 그림에 보이는 게 효성화학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던 2020년 초에 마련했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뭐 센서 데이터 부분, 뭐 품질 데이터 부분, 부족한 부분도 시스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엔지니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익스트림 파스, 그 다음에 이 실시간으로 그런 좀 복잡한 모델이 돌아가면서 예측을 보여주는 어드밴스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에 대한 계획을 다 잡았는데, 현재 3년이 지난 현재 이 중에서 AMS 부분만 아직 조금 진행형이고 나머지는 다 완성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잘 엔지니어가 직접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성공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잡았던 성공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사적인 조직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실무 차원에서 진행해서는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필두로 해서 제일 밑에 현업 과제 담당자까지 조직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그 지금 제가 있는 효성 ITX의 데이터 분석가를 PU별로 공장별로 한 명씩을 완전히 배정을 해서
현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원팀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거를 공장장까지는 매주 1회 미팅을 하고 PU장까지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미팅을 하고 대표이사가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여기 구성원이 한 50 몇 명이 되는데 50 몇 명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 발표를 하고 하는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3년이 된 시점에서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제 이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월 전체 스마트 팩토리 데이라는 날을 이제 월 말에 잡아가지고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현업 엔지니어가 한 30분 정도 발표하고 이렇게 서로 그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 엔지니어가 직접 어떻게 코딩 없이 마우스 클릭만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리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 지향으로 어떤 공정인자와 품질 간의 연관 분석을 바로 할 수 있고 그 지난번 차수와 이번 차수에 어떤 게 차이가 나서 지금 결과가 틀린지 등의 이제 유의차 분석, 또 공정관리 능력 분석, 베스트 프랙티스 분석, 그다음에 뭐 컴플레인트 앤 클레임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셀프 BI가 지향하는 UI는 차용했지만 셀프 BI가 지향하는 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저희는 정형화된 페이지를 제공을 해서 이 일을 바로 목적을 바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20몇 개 공장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가 뭐 거의 수천 페이지쯤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요새는 이제 그 저기 좀 클러스팅 해가지고 같은 것끼리 좀 모으고 템플릿화 시키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서 이거를 지금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품질 예측을 하려면은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려면은 사실 다양한 그 모델링 기법을 익혀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아까 전 발표 시간에 마지막 질문 나왔던 게 뭐 이상치 제거나 뭐 핸들링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정합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엔지니어 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또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 예측, 또 시뮬레이터, 뭐 실시간 이상 감지,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은 보통 공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어, 이런 거 없이도 한 7, 80%는 해결이 되는데 이런 2, 30%에 해당하는 거는 다시 분석가에게 의뢰하고 분석가는 의뢰를 받으면은 이 품질 예측 모델을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한 다음에 그중에 가장 좋은 거를 택해서 이거를 엔지니어가 직접 쓸 수 있는 그 익스트림 바스 플랫폼에 심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는 그게 이제 심어지면은 바로 이용해서 예측 값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렇게 환경을 제공해 주더라도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엔지니어하고 분석가가 원팀을 했던 이유가 이게 단기간에 프로젝트 한 번 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제 맥스로 3차년까지 이런 이제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좀 빠른 사이트, 좀 스마트한 친구들은 한 2차년도에서 이제 독립을 시작을 했고, 대부분 이제 3차년도까지 하면은 이제 분석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효성그룹은 크게 네 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 화학, 그다음 첨단 소재, 중공업. 그 중에서 이제 섬유하고 화학이 이제 어떤 그 조립 공정이 아닌 그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연속 공정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형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인프라를 그대로 똑같이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뭐 베트남 이런 데 있는 공장도 26개를 플랫폼을 구축을 3년 전에 구축을 끝냈고요. 이후에 이제 3년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전사적인 조직,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쓸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이제 핵심 과제를 진행하는 거를 해서 지금까지 한 60여 개를 9개 트랙을 통해서 60여 개를 진행을 했고 그 투자 대비,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비용 투자까지 다 포함해서 투자 대비 현재 연간 한 4배 정도,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계속 유지될 거니까 5년만 보더라도 한 20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유관 검사했던 부분도 이게 다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AI 비전 검사 솔루션들을 뭐 개발하고 또 하드웨어까지도 적용하고 해서 이런 부분도 또 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성과는 어떤 글로벌 공장의 관리 기준을 표준화했고 또 핵심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공정을 최적화하고 이상 조기 감지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원가 절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보다 더 크게 보는 거는 이런 업무가 자동화되고 또 그 자동화됨에 따라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회의 같은 경우도 이 익스트림 바스가 이제 드릴 다운 형태로 이제 추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의하다가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데이터 준비하는 게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팀장 팀원들이 모여서 그냥 바로 화면에서 들이대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회의 문화가 이제 스마트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거는 왼쪽과 같이 지금 아직 그 많은 기업들 제가 경험해봤던 많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분석가가 분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엔지니어랑 다시 협의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현장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들 직접 다 분석하고 아까 예측 모델, 뭐 시뮬레이션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분석가에게 요청을 하면 분석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분석 플랫폼 구축, 뭐 핵심 과제, 그다음에 뭐 머신 비전 솔루션 개발 이런 것들을 그룹 내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올해부터는 몇몇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일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핵심 과제를 통해서 풀었던 문제들이 사실은 공장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뭐 십수년 동안을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못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제 분석가들도 접근하기 힘든 게 여기 뭐 쭉 이건 이제 해성화학에서 했던 과제를 리스트를 쭉 해놨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려면은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거기에서 벌어지는 뭐 화학 반응의 뭐 주반응, 부반응, 그다음에 뭐 열교환, 열전달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직류탑, 뭐 응축기, 뭐 흡착탑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엔지니어가 이제 협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효성 ITX에서는 이제 분석가뿐 아니라 이런 공정의 좀 전문가까지 같이 팀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어, 일례로 이제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 공장에서 이제 펠리타이저라고 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폴리프로필렌을 조그만 쌀알 모양으로 이제 펠리타이저 통해서 이제 자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거기 그 들어가 있는 칼날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반듯하게 잘리지 않고 올챙이 꼬랑지처럼 이렇게 꼬랑지가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 칼날에 주는 압력, 그다음 이 벽면에 밀착시키는 압력, 그다음에 이 그 용융돼 있는 상태의 폴리프로필렌의
점도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그 최적의 운전 조건을 잡는 이런 일을 해와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또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보통 그레이드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모든 뭐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레이드를 뭐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와 그레이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거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원료 투입과 그다음 운전 조건 레시피를 어느 순간 바꾸고 그러면은 A 그레이드에서 B 그레이드로 전환될 때 그 사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X 등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X 등급이 한 달에 600톤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적용한 결과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현재는 250톤으로 그 X 등급 양을 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350톤이 A 등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수익이 더 늘어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사실 폴리프로필렌 공정이 이제 가스층에서 이제 반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거기서 이제 또 솜사탕 모양으로 이제 청크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생기는 메커니즘까지 엔지니어만큼 같이 공유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분석가가 그런 걸 모두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 툴을 사용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주는 게 그런 이제 원팀이 해서 했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작년에는 옵티컬 필름이나 필름 대상으로 해서 또 스판덱스 이제 계열사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스팀 또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던 에너지 절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거는 광학용 필름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원부 재료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녹여져서 그 스틸 벨트라는 공정에서 이제 스틸 벨트 위에 도포가 되고 이게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용재가 휘발되고 그 다음에 이게 텐터 드라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 필름 안에 들어있는 잔류 용재를 계속 이제 날려서 뽑아내서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노란색으로 마킹해 놨습니다. 뭐 가소제, 그다음에 열교환기, 그다음에 또 여기서 나온 용재를 회수하기 위한 응축기하고 흡착탑, 이거를 정제하기 위한 증류탑. 여기서 흡착탑에서 흡착은 이게 하지만 그다음 탈착을 하려면 스팀을 써야 됩니다. 그 증류탑에서도 이거를 정제해서 다시 회수해서 이 솔벤트를 다시 쓰려면은 순도를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분리해서 높여야 됩니다. 이때 이 증류탑에도 스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가 쓰여지고 가스가 쓰여지고 이제 스팀이 쓰여지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석가가 하나하나 다 접근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응축기하고 흡착탑은 똑같이 용재를 회수하는 건데 응축기에서 많이 회수를 하면은 흡착탑에서 덜 해도 됩니다. 또 반대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원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품질 면에서도 좋고 또 이제 원가를 더 줄이는 데도 좋은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엔지니어가 직접 다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증류탑에서 쓰이고 있는 스팀을 현재보다 50% 줄이는 데까지 결과를 도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관 검사 대신에 어떤 뭐 머신 비전, 또 AI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비전 검사 자동화 시스템도 개발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는 저 스판덱스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하얗게 보이는 게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스판덱스가 건치되기 직전인데 이게 이제 좀 느리게 생산되는 실이 1초에 한 10m 정도 생산되고 있고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 뭐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00m 정도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달려 있는 저 하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조명이고 그 안에 렌즈가 있는 게 이제 카메라인데
이게 굉장히 초고속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1초에 520장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16mm 간격으로 모든 실의 이 이미지를 잡아내고 그때 이 실이 사실은 여러 개의 필라멘트가 꼬여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두께가 이제 거의 사인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께를 한 16mm 그 사진 한 장에서 전부 디지털화돼서 남기고 이 목적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실을 만드는 도프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게 1차 중합, 2차 중합, 그다음 에이징 과정 통해서 도프 폴리머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방사통에 들어가서 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두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긴 게 과연 원료 문제인지, 1차 중합의 문제인지, 또 에이징의 문제인지를 저희가 전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까지 엮어서 여기에서 이미지로 얻어서 디지털화했던 데이터와 엮어서 원인 분석하는 요건 약간 실험용으로 들어간 장치입니다. 그 생산 쪽에서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만들어진 파레인데 이걸 이제 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전수 검사를 해서 여기에 분량이 한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머신 비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하얀색이고 굉장히 가느다란 실이 감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약간 삐쳐나왔다든지 뭐 엉켰다든지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머신 비전 통해서 진행했고 이 안에는 뭐 딥러닝 기술을 써야 되니까 이제 AI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오늘 제가 전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구축할 때 썼던 전략, 또 성공 전략, 추진 현황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해 주신 정상원 산부님 감사드리고요. 어, 질의응답 해주실 텐데 먼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넥의 한영진 책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I 도입을 통해서 불량률이 몇 퍼센트나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AI 도입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AI는 선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 트렌드로 봐서는 AI를 다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석 영역으로 오면은 AI가 도입됐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AI랑은 다르게 딥러닝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딥러닝은 거기서 만들어진 뭐 모델링에 주로 들어가는 건데 모델링에서 딥러닝을 썼다는 얘기는 그게 비선형 모델, 해석이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공장에서의 필요로 하는 모델은 내가 요 인자를 건드렸을 때 품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라는 게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걸 알아야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딥러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스팅 알고리즘 쓰고 이걸 앙상블해서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선형 모델을 쓰더라도 괜찮은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장이 완전히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은 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큰 범위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셋 포인트 근처에서 자동 제어돼서 운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면은 이 모양이 굉장히 선형으로 보더라도 큰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형 모델을 쓰기 때문에 AI, 그러니까 딥러닝을 쓰는 것들을 안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공장에서 AI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쪽입니다. 이미지에서 유관 검사 대신에 이게 뭐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 도입한 AI 도입해서 그런 검사 디지털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만큼의 그 검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량률 몇 퍼센트 개선됐느냐는 거는 AI 도입으로 되는 거는 디지털화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고
이게 불량이 왜 생겼는지는 센서 데이터, 또 그 각종 그 설비 데이터, 이거랑 이 AI 통해서 나온 결과 두 개를 매칭해서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 뭐 불량률 같은 게 몇 퍼센트라고 하긴 힘들지만 저희가 아까 ROI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분석가 투입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다 포함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투입 투자 금액의 한 4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발표에 대한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